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자식 낳고 키워보신 분들은 자식이 원수다라는 말을 이해할 거예요. 저 역시 아들 둘을 키우면서 그 말을 여러 번 곱씹으며 화를 삭혀야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은 둘째 아들에게 한정된 이야기였지만요. 첫째는 뭐든 잘하는 우등생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주변에서 예의 바르다, 똑똑하다, 총명하다는 소리만 들었던 첫째와 달리 둘째는 부산스럽다, 산만하다, 가만히 있질 못한다는 소리만 들었던 둘째는 육아 난이도가 높은 아이였죠.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해놓던 첫째와 달리 둘째는 두 번, 세 번 손이 필요했습니다. 준비물을 챙겨줘도 책가방에 있는 줄도 몰라서 혼나고 오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숙제가 있어도 있는 줄을 몰라서 복도에서 손 들고 서 있는 일이 일상이네였어요. 그나마 나은 건 그렇다고 뭐 대단한 사건 사고를 치는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친구를 때린다거나 괴롭힌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더라면 더 골치 아팠겠죠. 첫째가 워낙 뛰어나 칭찬만 받다 보니 자연히 비교가 돼서 둘째는 왜 저러나 싶은 거였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업 성적이 아쉽고 가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천성이 나쁜 애는 아니라고 했었어요. 밖에서 그런 소리 듣고 오는 아들 가진 부모 마음 다 비슷할 거예요.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남들한테 칭찬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없죠. 그저 어디 가서 큰 사고 안 치고 공부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그저 조용히 건강하게만 자라라 하게 되더라고요. 대학은 어떻게 들어가려나 싶었는데 대단한 성적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는 지방 사립대를 들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웬걸 둘째가 대학에 입학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울린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앞집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앞집 여자애가 서 있었습니다. 앞집 여자애는 둘째와 동갑으로 중학생 때 저희 집 앞으로 이사 온 애였죠. 예영아, 오랜만이네. 대학 갔다더니 집에 왔나 보구나. 무슨 일이야? 저기, 아주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나한테? 뭔데? 그게 여기서 할 말은 아닌데 좀 들어가도 되나요? 그래, 들어와라. 아무리 둘째랑 동갑이라고 해도 성별이 다르다 보니 집에서 같이 어울려 논 적도 없는 애였어요. 앞집에 사니 엘리베이터나 근처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고요. 그 집 부부도 맞벌이인데다가 성향도 달라 앞집이었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 그 아이의 행동이 굉장히 의아했죠. 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한참을 꾸물거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기, 아주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 실은 상균이 오빠 아이 가졌어요. 임신이요. 저 임신했다고요. 아니, 상균이 오빠 아이 임신했다고요. 뭐라고?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한 소리였는지 저는 같은 소리를 여러 번 듣고도 여러 번 반문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겠어요. 철저한 미래를 계획해 사는 첫째의 아이를 가졌다는 옆집 여자아이의 말에 저는 그저 웃었죠. 그런데 그의 표정을 보니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순간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첫째가 그것도 앞집 여자아이를 임신시켰다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네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잖아. 실은
입학 전에 상균 오빠가 상현이랑 같이 20살 된 기념으로 술 사준 적이 있는데 그때 생긴 것 같아요. 얘, 너 미쳤니? 어디서 그렇게 무섭고 황당한 말을 해? 그럼 지금 우리 상균이가 술 사줘 놓고 너한테 이상한 짓이라도 했다 이거야? 아니요.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저도 동의한 건데요. 동의라니? 어머어머, 얘가 미쳤나 봐. 저는 너무 당황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너무 무서운 소리였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둘째도 아니고 첫째가 그런 짓을 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첫째는 시험 기간이면 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사는 애였어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사는 애가 고작 이제 막 20살이 된 아이를 임신시켰다니요. 일단 전 첫째 아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자 순간 알고서 피한다는 생각이 들어 더 애가 탔고 손이 벌벌 떨려 결국 핸드폰을 놓치기에 이르렀죠. 너 일단 너네 집에 가라. 근데요, 아주머니, 저 아이는 낳을 거예요. 뭐? 생명을 어떻게 죽여요? 생긴 건데 낳아야죠. 낳는 것보다 죽이는 게 더 무서워요. 아유, 얘, 너는 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그렇게 함부로? 아유, 됐어. 나도 내 아들이랑 얘기해봐야 하니까 일단 가라고. 여자의 탓을 하고 싶다가도 사실 우리 애도 잘한 건 없으니 그저 말문이 자꾸 막혔어요. 기가 차서 절로 앓는 소리가 나오더군요. 나이 30이나 돼서 혼전 임신이면 말을 하네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알면 뭘 한다고 애 엄마 애 아빠가 되나요? 첫째는 군대도 갔다 왔지만 대학 졸업 전이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라는 제 말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겁니다. 너 뭐니? 돌아가라고. 일단 너네 집에 가 있으라니까. 어떻게 도와주실 건지 말씀해 주셔야 저도 안심하고 돌아가죠. 도와주다니. 뭘 도와주니? 그럼 애 낳겠다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신다고요? 결혼식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집은 어디에 어떻게 해주실 건지 대책이 필요해서 찾아온 건데요. 얘, 너 뭐 잘했니? 아무리 우리 애도 같이 한 일이라지만 지금 네 태도가 오라? 맞는 거야? 적어도 도움 요청할 생각이면 바짝 엎드려 잘못했다 빌면서 우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예영이 너 정말 당돌한 애구나. 너희 집에서는 뭐라든 너희 엄마 아빠도 잘했다. 결혼 언제 하고 집은 어떻게 해주마 하든? 저희 엄마는 모르시죠. 뒤로 넘어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나는 뭐 지금 멀쩡해 보이니? 그래도 아주머니는 아들 엄마니까 괜찮지 않으세요? 저희 엄마는 제가 직접 아이 낳아야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실 텐데. 도저히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생각에 전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고 뒤따라 나오는 애를 무시하고 다짜고짜 앞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주머니, 왜 이러세요? 저랑 얘기해요. 저랑요. 확실하게 얘기한 다음에 말씀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저기요, 예영 엄마, 문 좀 열어봐요. 저 앞집 상균이 엄마예요. 정신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앞집 문을 두드리자 앞집 여자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문을 열더군요. 그 얼굴을 보는데 또 같은 부모 입장이라 그런지 저 여자는 또 얼마나 심란할까 싶어 속이 콱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싶어 옆에 안절부절 못하던 애 손을 잡고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상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예영이 너는 왜 나가더니 왜 둘이 같이 있어? 예영 엄마, 예영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영이 지금 임신했답니다, 임신. 뭐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야, 김예영,
너 지금 무슨 말이야, 이게? 임신이라니! 임신이라니! 엄마, 그게... 누군데? 애 아빠 누군데? 사색이 된 얼굴로 애를 다그치는 옆집 여자를 보니 머리가 다 아파왔습니다. 솔직히 이웃으로 어쩌다 한 번씩 인사하고 지내기 좋은 상대지 사돈으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상대였어요. 애들 어렸을 때 술에 취한 앞집 아저씨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행패 부린 적도 많았고 앞집 여자는 쓰레기 문제로 경비 아저씨와 다투는 걸 몇 번이나 목격했었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자 하니 개념이 없고 가벼운 여자라는 생각한 적도 많고요. 저런 사람들이 내 사돈이 된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우리 상균이 애랍니다. 저도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죠. 상균이요? 상현이가 아니라 상균이 애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 여자도 놀랐는지 재차 묻더라고요. 기분 탓인지 둘째가 아닌 첫째 애라고 하니 좀 누그러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겨우 20살이 된 자기 딸이 아이를 가졌다는데 상대가 누가 됐건 안심하고 말고가 있나요? 앞집 여자는 애 등허리를 후려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제 어쩔 셈이냐,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미친년 머리카락을 다 깎아버리겠다, 별의 별소리가 다 나왔죠. 일단 그렇게 헤어진 후 집에 들어와 머리를 싸매고 누웠습니다. 그 사이 첫째에게 연락이 왔어요. 야, 조상균, 너 지금 어디야? 아니, 나 학교지.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집에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그래, 있다. 예영이 어떻게 된 일이야? 예영이? 앞집에 사는 그 예영이 말이야? 예영이가 왜? 너 몰라? 기억도 안 나는 거야? 예영이가 애 가졌다고 찾아왔어. 너 애 가졌다고. 애?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애영이가 내 아이를 가졌다고 찾아왔다고?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애영이가 어떻게 내 애를 가져? 얼마 전에 네가 예영이랑 상현이 불러다 놓고 20살 된 기념으로 술 사준 적 있다며. 그랬지. 근데 뭐 그게 다야. 둘이 신나게 마시라고 계산해주고 나는 스터디 갔는데 애영이가 그래? 내 아이 가졌다고? 뭐야? 그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야? 엄마, 내가 미쳤어? 어렸을 때부터 봐온 여동생 같은 애를 지금까지 필름 나갈 정도로 술을 마셔본 적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대체 걔는 왜? 설마 상현인가? 뒤통수를 후려 쳐맞는다는 게 딱 그 말이었어요. 얼떨떨한 정신으로 첫째한테 일단 끊어보라고 한 뒤 둘째에게 연락했더니 둘째는 안 받더라고요. 2번, 3번 해도 받지 않자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초인종 소리가 울려서 나가보니 옆집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그 사이 한쪽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잘려나간 여자애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함께 서 있었죠. 상균 엄마, 얘기 좀 해요. 그래요. 나도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들어오세요. 2 사람을 집 안으로 들여놨는데 옆집 여자는 마치 저를 가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요. 일단 전 사실관계부터 확실히 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예영아, 그 애가 정말 상균이 애야? 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그런데 그 당돌한 태도는 어딜 가고 애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자 옆집 여자도 당황했는지 애를 다그쳤죠. 김예영, 너 왜 대답을 못해? 상균이 애라며? 그게... 나 상균이랑 연락됐어. 상균이한테 물어보고 하는 말이야. 너 그 애 누구 애니? 그게요... 뭐야, 상균이 애가 아니라고? 그럼 뭐야, 김예영? 너 나머지 머리털도 잘려봐야 정신 차릴래? 그게 아니라 실은 상현이랑...
그럼 그렇지 싶더라고요. 그런 사고를 칠 사람은 둘째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럼 그렇지 하고 안도하게 되는 것도 웃긴 일이었어요.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니? 결국 상현이든 상균이든 혼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상균이라고 한 거야? 상현이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상현이가? 상현이가 왜? 상현이는 곧 군대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는 1학기만 마치고 바로 군대에 갈 예정이라 그런 거짓말을 하기로 했답니다. 게다가 제대도 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앞으로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 같은 첫째 아이로 키우는 게 애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먹힐 거라고 생각한 것부터가 한참 덜 자란 애라는 증거였죠.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그럼 진짜 상윤이 애란 말이야? 옆집 여자는 애 아빠를 확실히 알게 된 후 미치겠다는 듯 또 매타작을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한 사람은 울고불고 정말 가관이었어요. 결국 다른 지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둘째를 호출했고 한밤중에 모두가 모이게 되었죠. 지울 거니까 병원비나 해결해줘요. 엄마, 싫어. 나 무서워. 애 낳는 게 무서운 일이지 지우는 게 무서운 일이야? 너 애를 낳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너희 같은 애들한테 애를... 아유, 미쳐. 내가 정말 미쳐. 낳을 거야. 나 애 낳을 거라고. 뱃속에 생긴 애를 어떻게 없애. 그러면 나 못 살아. 나 때려 죽인다고 해도 낳아야 한다고. 이 자식이 진짜 낳으면 어쩔 건데? 네가 직업이 있어 뭐가 있어? 애가 식물이야? 물 주고 햇빛만 있으면 산다든? 대체 기집애가 정신머리가 어떻게 됐으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애를 낳겠다고 해? 그래, 애영아. 아이 낳아 키운다는 게 너희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너도 상현이도 이제 막 20살밖에 되지 않았고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데 애를 어떻게 키우니? 너희들이 좋아 만나는 것까지야 말릴 수 없다만 일단 이번 문제는 부모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 야, 조상현. 넌 왜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너가 책임지겠다며. 오빠 핑계 대놓고 있으면 뒷일은 너가 알아서 하겠다며. 그게... 어쩌겠다고. 너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 상현아, 너 이제 20살이야. 곧 군대도 갈 건데 그 사이에 애는 어떻게 하라고. 예영이한테 다 떠넘기고 가버릴 셈이야? 아니야, 애 낳으면 공익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뭐야, 너 지금 공익 가고 싶어? 애영이한테 애 낳게 하겠다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공익이 되면 그래도 내가 저녁에는 애 봐줄 수 있으니까. 아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이것들을 진짜. 한마디로 특별한 대책도 없이 애만 낳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듣는 부모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겠어요. 결국 확실한 대책도 결정도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죠. 어떻게든 둘째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둘째는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애들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였어요. 현실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섣부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남편은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매듭 짓겠다고 했는데 황당하게도 다음 날에도 문제가 터진 겁니다. 둘째와 옆집 여자애가 동반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애 낳고 찾아오겠다는 대책 없는 문자 하나만 남기고 사라졌으니 그야말로 두 집안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죠. 결국 아이들 고집을 꺾지 못하고 애를 낳게 한 겁니다. 다 큰 애 끌고 가서 억지로 지우게 할 수도 없고 부모가 완전히 나몰라라 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두 아이 전부 누구 하나 아쉽다 싶은 상황도 아니었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선 도와주고 스스로 해결하게 하자
쓴맛을 겪어봐야 안다면 쓴맛을 먹여줘야지 싶었던 거죠. 물론 애들을 불러다가 신신당부하기는 했습니다. 상현아, 너 이제 그냥 성인 아니야.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너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된 거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의존하면 안 돼. 뭐든지 네가 다 책임져야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야 도움을 줄 수 있다지만 그 외에는 이런 한 장도 보탤 생각이 없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하나요. 일단 여자애는 학교도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고 첫째는 일단 대학교 한 학기는 마치고 휴학하기로 했어요. 똑같이 아이를 가진 건데 우리 아들은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그 여자애는 그만둔다는데 미안하더군요. 이래서 딸 가진 부모보다 아들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고 하나 싶으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1학기 정도는 마칠 수 있었던 건데 애가 학교 다니기 싫다고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는 거였죠. 다니고 싶은 학교를 억지로 그만두게 했으면 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아들은 수업이 없는 날마다 내려와 여자애를 살폈고 자기 용돈은 안 쓰고 뒀다가 그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걸 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새끼 자식을 가졌다고 하니 저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른 아침 남편의 비상근무가 걸려 새벽에 출근하는데 맞은편 집에서 둘째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기숙사에 있어야 할 애가 맞은편 집에서 나오니 남편도 저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상현아, 너 뭐니? 그게 예영이가 간밤에 닭발이 먹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너 지금 예영이 닭발 사주려고 내려왔었다는 거야? 닭발을 뭐 너 없으면 못 먹어서 널 여기까지 불렀다니? 자기 부모랑 같이 살면서. 아무래도 장인 장모님한테는 눈치 보이지. 뭐? 아유, 여보, 그냥 가. 쟤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 말해 뭐 하겠어요. 얼마나 얄밉고 속이 터지는지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면전에서 문 닫아버렸습니다. 간밤에 애 닭발 사주겠다고 2시간 거리를 야간 버스 타고 와서는 오전 수업으로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는 거였어요. 오란다고 그 거리를 온 우리 아들도 문제고 빤히 오전 수업 있는 줄 알면서도 부른 애도 야속했죠. 임신기간 내내 그런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손 놓고 있자니 속 터지고 손 대자니 열불이 터지는 문제였죠. 1학기가 끝난 아들은 바로 집으로 내려와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양쪽 집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집이라도 구해서 얼른 내보내자 싶었지만 앞집 여자가 애 낳고 1년 정도 후에 독립시키길 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애 낳고 자기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고 어차피 맞은편 이웃이니 당분간은 그렇게 지내는 게 좋겠다고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애 육아 때문이라 일단 그렇게 하자고는 했지만 매일같이 바쁘게 움직이는 아들을 보니 그것도 못 볼 꼴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애가 태어나자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이는 딸이었고 애는 예뻤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쁜 애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게 문제였죠. 애 태어나기 몇 달 전에는 조리원 예약을 해야 한다면서 아들이 저희한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벌어서 갚겠다고 부족한 돈 1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해주긴 했는데 옆집 사돈도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무리 애 가진 게 며느리라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완전히 우리 아들이나 저한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했으니까요. 애 낳고 나서는 앞집에서 밤낮 없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거의 그 집에서 살다시피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출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문 밖으로 애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찰싹하면서 때리는 소리가 나더니 애 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울려 문을 열게 하자 초췌한 몰골에 며느리가 나오더군요. 예영아, 너 혼자니? 네. 너 혼자 희서 보고 있는 거야? 저는 며느리를 지나쳐 바닥에서 버둥거리며 울고 있는 손녀를 안고 달랬습니다. 허벅다리가 빨간 게 분명 때린 것 같더라고요. 너 희서한테 손댔어? 때린 거야? 자꾸 울잖아요. 잠도 못 자게 하고 분유도 안 먹고 자꾸 우는데 속상해서 그랬어요. 애니까 울지, 애니까. 다 컸으면 어디가 불편하다 말로 했겠지. 너 그렇게 벌써부터 애한테 손대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니? 매로 키울 거야? 그럼 어떡해요. 말로 해도 안 듣는데. 참아야지. 견뎌야지. 부모 되는 길이 쉬운 줄 알았어? 그렇게 속상할 때마다 애한테 손찌검하고 화풀이하면 너 나중에 희서한테 얼마나 미안하려고 그래. 사람을 살지도 못하게 못 살게 구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애가 뭘 한다고 미안해해요. 뭐? 애는 몰라도 너는 기억하잖아. 엄마란 게 어쩜. 아휴, 됐다. 희서 내가 볼 테니까 넌 잠이나 자. 속상한 마음에 애를 안고 집으로 왔고 약속도 취소하고 오후 내내 애를 봤습니다. 이 작은 애가 알면 뭘 한다고 손을 대나요? 어린 애들이니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른들이 다 반대하는 거 낳기는 지들이 원해서 낳아놓고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온 아들은 집에 딸이 있는 걸 보고 흠칫 놀라더군요. 어? 희서가 왜 여기에? 예영이가 얘 때문에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서 데려왔어. 이제 네가 봐라. 아이, 엄마, 나 방금 일하다가 들어왔어. 나도 좀 쉬어야 돼. 뭐? 애 아빠가 쉴 새가 어딨어. 얼른 데려가. 종일 안고 있었더니 팔 아파. 그럼 예영이 데려다 주면 되지. 아이, 이리 줘. 데려다 줄 테니까. 야, 조상현. 예영이한테 데려다 주지 말고 네가 봐라. 아빠, 너 밖에서 일한다고 다가 아니야. 종일 애 안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너야 밖에서 돈이나 벌어오면 그만이지만 우는 애 달래가며 종일 자지도 제대도 먹지도 못하는 건 애영이야. 어디 너가 한번 봐봐.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둘째는 죽을 상을 하며 애를 안더라고요. 원래는 옆집으로 먼저 가는데 집으로 들어온 것도 좀 쉬다가 갈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 자식이 집에 있으니 낙담했겠죠. 낳아서 키워보지도 않은 애들이 자신 있게 키워보고 싶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야 현실을 깨달은 것이죠. 결국 그날 아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자다 깨다 반복하는 자기 자식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일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대로 알았으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저희 집에서 애를 돌보자 그 뒤부터는 노골적으로 애를 맡기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진 거예요. 애 육아 문제로 독립도 늦게 시키겠다던 안사돈도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하루는 한껏 꾸민 며느리가 다짜고짜 손녀를 떠맡긴 일도 있었죠. 어머니, 저 약속 있어서요. 희서 좀 봐주세요. 어? 사돈은? 안사돈은 어디 가시고? 엄마 몸이 안 좋아서 애 못 맡겨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애가 태어난 지 2달도 안 됐는데 애 엄마가 화장하고 나갈 곳이 어딨겠어요. 그런 일이 하루 이틀 몇 번이나 반복되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도 맞은편 사돈도 그렇게까지 육아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죠. 결국 남편은 소형 아파트 전세금을 해주며 이제 나가서 부모로서 제대로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떨떠름해 했지만 나가라는데 어쩌겠어요. 결국 비로소 신혼생활하게 된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그게 며칠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아들이 갑자기 애를 들쳐업고 찾아온 거예요. 엄마, 희서 좀 봐줘. 어?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예영이는? 그게, 집 나가버렸어. 뭐? 집을 나가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몰라. 일단 나 지금 일이 늦어서 나가봐야 돼. 좀 부탁해. 알고 보니 며느리가 더는 애보기 싫다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클럽이니 술집이니 젊음을 즐기는데 왜 자기는 하나도 못하게 하냐고 크게 싸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들이 자기 친구들 만나 술자리를 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아르바이트를 2개나 뛰면서 버티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치 아들은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는 것처럼 호도하며 자기 인생을 비관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무가내로 애만 놓고 친구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그렇게 나가 3일이나 안 들어와서 꼼짝없이 제가 애를 봐야 했었어요. 이튿날 맞은편 집에 문을 두드렸지만 알고 있었는지 없는 척 열어주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이건 아니다 싶어 사돈과 애들을 다 불러다가 호되게 혼냈죠. 너네 이러려고 애 낳는다고 한 거야? 애 키우는 게 장난인 줄 알고?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죠. 그리고 솔직히 안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낳아놓으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우리도 이제 너네 다 키워놓고 모처럼 우리 인생 좀 살아보려는데 이제는 자식도 모자라 손주도 봐줘야 한다는 거야? 고작 그런 정신머리로 애 낳겠다고 한 거냐고? 예영이 너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사돈도 믿는 구석이 있다고 그렇게 애 나 몰라라 하고 나갔나 본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거다. 나도 2번은 못 봐줘. 이럴 줄 알았으면 나았겠어요? 내 인생도 없이 하루 24시간 앞으로도 365일 계속 애한테 붙들려 있어야 하면 나았겠냐고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이제 와서 어쩌겠다고? 저 애 안 키워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상현이랑 이혼할래요. 양육권, 친권 다 포기하고 그냥 제 인생 살래요. 며느리의 폭탄 발언에 다들 황당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사돈도 심지어 둘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어처구니 없이 쳐다보기만 했어요. 이미 결심을 굳힌 건 며느리뿐인 것 같았죠. 야, 김예영,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양육권? 지금 희서 나한테 맡기고 너 혼자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야? 낳아줬으면 됐지. 내가 육아까지 책임져야 돼? 나 못해.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나 이제 21살이야. 남들은 다 예쁘게 꾸미고 소개팅이나 미팅이다 즐기면서 사는데 나는 애엄마 돼서 방구석에서 썩으라고? 나 이제 안 해. 못해. 예영아, 누가 낳으라고 했니? 다들 안 된다고 하는 거 생명을 어떻게 죽이냐고 낳은 거 너잖아. 그럼 너가 지금 하는 짓은 죽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애엄마가 애를 낳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게 더 무책임한 거야. 몰라요.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애 때문에 내 인생 애엄마로 집구석에 처박혀서 살아야 되는 거면 저 더는 못해요. 이혼할게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무책임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도 저도 그리고 사돈까지도 큰 충격을 받았죠. 자기 혼자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버리고 며칠 뒤엔 사돈까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하고 알아듣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네요.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요. 애가 싫다는데 이혼시켜야죠. 예영 엄마, 그건 아니죠. 애가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부모가 바로 잡아줘야지 거기에 장단 맞춰줘요? 그럼 희서는요? 희서는 어쩌고요? 어제 예영이가 그랬잖아요. 양육권도 친권도 다 포기하고 이혼하겠다고. 그럼 지금 희서를 우리 상현이한테 다 떠맡기고 가겠다. 그거예요? 그건 아니죠. 미안해요, 상현 엄마. 근데 애 엄마가 키우기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상현이도 정복 키우겠다고 하면
시설에 맡겨야지 뭐 어쩌겠어요. 이봐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래도 반년을 얼굴 보면서 정든 소녀를 두고 시설에 맡기라니 그걸 보면서 팥 심은 데 팥난 거구나 싶더라고요. 사돈이 그 모양이니 애도 그렇게 책임감이 없었겠죠. 그 기막힌 와중에 아들은 또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무책임한 놈은 아니라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그게 다행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혼자 키우겠다고? 무슨 수로 키울래? 지금도 밖에서 일하느라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엄마, 미안한데 나 일할 동안만 우리 희서 좀 봐주면 안 될까? 어린이집 보낼 수 있을 때까지만 엄마랑 아빠가 좀 도와줘. 그 뒤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알아서 할게, 어?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희서 포기 못해. 내 자식인데 누구한테 맡겨? 엄마 아빠 아니면 맡기고 의지할 곳이 없어. 엄마 제발. 울면서 자기 자식 좀 봐달라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자업자득 결국 자기 선택으로 그렇게 산다지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살길 바라겠어요.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한다는 거 아니니 결국 남편과 저는 아들을 도와 아이 양육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결국 두 아이는 이혼을 시켰고 친권은 그대로 둘까 하다가 괘씸해서 다 빼앗아서 와버렸어요. 미련도 없이 새 인생 살 생각에 싱글벙글인 내 얼굴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앞으로 저런 사람들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나 이사라도 갈까 싶었는데 양심은 있는지 집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두 번 다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헤어졌습니다. 진심으로 두 번 다시 그 집 사람들은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인연이라는 게 참 질기고도 고약하더라고요. 그 뒤로 둘째는 좀 달라졌습니다. 이혼을 마무리 짓고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결연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일단 대학은 마치고 싶어요.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해서 희서한테 드는 비용 다 감당할게요. 대학 등록금 해결해 주시면 장학금도 타고요. 너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대학 공부만 해서 장학금 타기도 어려운 판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장학금을 타겠다고? 지키지 못할 약속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형이 다니는 학교나 그랬겠죠. 솔직히 우리 학교는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저 대학 보낼 때 그랬잖아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한다고. 제 생각도 그래요. 대학은 나와야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더 좋은 곳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희서한테도 당당한 아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대학 등록금이라는 거야? 그거면 돼. 대학 등록금이랑 저 군 제대하고 취업할 때까지만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이 은혜 꼭 갚아요. 저도 애 아빠 됐는데 아빠 마음 모를까 봐요. 처음 무턱대고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부릴 때와는 또 다르긴 했어요. 뭔가 깨달은 바가 있구나 싶으면서 사실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긴 했습니다. 애를 보육원에 보낸다는 전제는 저희 부부도 동의하지 않았으니 저희 부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생긴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착잡한데 남편은 애 한번 믿어주자고 하더라고요. 태어나 저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또 있냐면서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들을 믿어보기로 했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다행히 병무청에서도 사정이 받아들여져서 사회복무요원이 되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책임지고 애를 보더라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땐 저희 부부에게 당연하게 맡기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하며 맡기고요. 제대 후에는 대학에 들어가 장학금을 타고 하루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게 아이 양육비를 하라고 줬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을 하고 있으니 저희 부부도 그저 아들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 손녀는 무럭무럭 예쁘게 자랐고
어디 보낸다는 건 꿈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귀한 내 새끼가 되었죠. 인생 참 웃겨. 상현이 저게 나이 20에 애 낳고 인간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당신 말이 맞네. 거기다 상현이 저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보물 같은 손주를 먼저 안겨줄 줄도 몰랐고, 있는 고생은 다 시키면서 결국 효도는 상현이한테 받고 있는 기분이야. 여보, 나는 이제 욕심도 없네. 상현이 저렇게 사는 거 보면 앞으로도 지 자식 하나는 제대로 책임지고 살 것 같은데 지금처럼만 살면 좋겠어. 상현이한테 더는 바랄 게 없다고. 인생의 큰 교훈을 얻기 위해 젊음을 다 바쳐야 했지만 일찍 정신을 차리고 어른이 됐으니 그걸로 만족하자 했습니다. 세상에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재혼도 욕심이고 그저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책임지고 살면 된다 싶었죠. 그 질긴 인연으로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30대가 됐고 손녀도 12살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를 찾긴 했는데 애들도 눈치가 빤해서 그런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는 엄마를 찾지도 않더라고요. 손녀를 키우고 살다 보니 저희 부부도 정이 들어 그 나이까지 애들이랑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데려온 거예요. 새장가를 바라면서도 애딸린 호랩이라 아무리 부모 입장에서도 그건 욕심이다 싶어 말았는데 어디서 그렇게 참하고 어여쁜 처자를 데려왔나 싶었죠. 결혼을 하겠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 상현이한테 아이가 있는 건 알아요? 네, 어머니. 상현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도 잘 아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유, 미안해서 그렇지. 설마 초혼이에요? 네, 상현 씨랑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오히려 상현 씨가 책임감 있게 아이 키운 게 좋아 보이던데요.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초혼에 차고 넘치는 조건을 가진 사람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호랩이라니 내가 부모라 그 마음 잘 알지. 저희 부모님께서도 상현 씨 만나면 걱정 안 하실 거라고 믿어요. 회사에서도 얼마나 책임감 있고 멋진 사람인데요. 다른 여자가 채갈까봐 제가 먼저 고백했는데요. 먼저 고백했다는 소리는 저 듣기 좋으라는 소리였고 배려심이 대단히 좋은 여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질구레하게 속 썩이는 일이 많았던 우리 둘째 인생에도 볕들 날이 있다 싶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30대 초반이면 이제 자기 가정 꾸리고 살기 시작할 나이잖아요. 그 뒤로 자주 오고 가며 애랑도 만나고 결혼식만 올리면 되겠다 싶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즐기고도 못된 인연이 또 우리 아들 발목을 잡더라고요. 어느 날 좋은 홍삼 세트가 들어와서 사돈댁에 드려야겠다 싶어 둘째 며느리가 되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 지선아. 나야, 상현 엄마. 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그래,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집에 홍삼 세트 좋은 게 들어왔는데 사돈 생각이 나지 뭐야? 시간 되면 집에 들러서 저녁도 먹고 이것도 좀 가져가라고. 네? 어머니, 상현 씨한테 말씀 못 들으셨어요? 저희 헤어졌어요. 어? 헤어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게 이유는 상현 씨한테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일인데? 상현이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입을 꾹 닫아서 그래. 무슨 일이야? 싸웠어? 아니, 아이 엄마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 재결합할 예정이라고. 뭐야? 너가 잘못 들은 거 아니니? 예영이 엄마랑 재결합하기로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 자식도 필요 없다고 내팽개치고 나가버린 애랑 다시 합치겠다고 했다고? 자세한 얘기는 몰라요.
애엄마가 나타나서 재결합 원한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한테 이야기 꺼낸 걸 보면 아무래도 흔들리는 것 같아서요. 상현 씨 마음도 이해해요. 아무래도 희서가 있으니 결정이 쉽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에 저는 바로 둘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무거운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한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한테 연락이 왔고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너무 어려서 큰 실수를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답니다. 자기도 평범한 가정에서 아이 엄마로서 아내로서 살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넌 그래서 좋다고 한 거야? 아니,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 생각을 하긴 무슨 생각을 해? 미쳤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예영? 난 그걸 절대 못 본다.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느니 그냥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살란다. 희서도 내가 키울 테니까 너네 둘이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든지 해. 어디 내가 예영이가 좋아서 그렇겠어? 희소 때문이지. 희서가 뭐? 희서 핑계 댈 생각 하지 마. 희서 지 엄마 얼굴도 몰라. 그러니까 말이야. 자기 엄마 얼굴도 모르고 자란 희서한테 미안해서 희서 엄마가 재결합을 원한다는데 내가 멋대로 싫다고 해도 되나 싶어서 그렇지. 그럼 희서 엄마로서 만나게만 해. 솔직히 그것도 난 못마땅하지만 네가 정 마음에 걸린다고 하면 거기까진 양보할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은 안 돼. 절대 안 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아들도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 아들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낳아준 엄마가 보고 싶어 하는데 만나고 싶냐고요. 아이는 어른들 눈치를 살피며 망설이는가 싶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다는 애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저 기가 막혀 한숨만 푹푹 나왔죠. 결국 그 집 가족들과 거진 10여 년 만에 마주보고 앉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애는 그 뒤로 변변치 않은 삶을 산 것 같더군요. 대학 졸업도 못했고 아르바이트하며 젊음을 즐기며 살다가 뒤늦게 간호조무사가 되어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니 눈에 차는 사람은 없고 그러다 제 아들이 괜찮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한 거였어요. 돌고 돌아 결국 인연이 이렇게 또 닿네요. 결국 둘이 살 운명이었나 봐요. 참 별소리를 다 하시네요. 이 자리가 어디 둘이 재결합하라고 만난 자리인가요? 희서 때문에 마련한 자리지 다른 의미는 없으니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 상현 엄마 못 보던 사이에 좀 말이 좀 거칠어졌네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생각으로 나오셔놓고 괜한 오기장 부리시네요. 상현아, 너 똑바로 얘기 안 한 거야? 희서가 제 엄마 한번 보고 싶다고 나온 거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너 재결합할 생각도 아니면서 제대로 이야기 안 했어? 일단 오늘은 희서 때문에 만난 자리니까 언성 높이지 마세요. 희서 들어요. 그제야 전 손녀 생각에 간신히 열을 식혔습니다. 사돈이었던 그 사람들은 훌쩍 자란 손녀를 살피며 좋아 죽더라고요. 손녀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고요. 그런데 손녀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근데요, 아줌마가 제 엄마예요? 어? 아, 희서야. 내가 희서를 낳은 엄마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아, 근데요, 왜 저 버리고 간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당황한 어른들이 서로의 눈치를 살폈고 손녀는 방금 전과 다르게 제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을 요구하더라고요.
버리다니. 버린 게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버린 거잖아요. 저 키우기 싫다고 그냥 나갔다면서요. 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버렸다고 했어요? 저희는 희수 앞에서 그런 소리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는데 애가 뭘 알고 저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헤어져 살았다고 제 엄마 원망이라도 하라고 그런 소리 한 거예요? 할머니가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 들은 거지.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저 버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어떻게 너를 버려. 엄마가 널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데. 그럼 왜 헤어진 건데요? 왜 아빠랑 저만 두고 간 건데요? 그건 어쩌다 보니까 할머니가 엄마를 싫어하기도 했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얘, 너 애 앞에서 솔직히 말해라. 너 지금 나 때문에 헤어진 거다. 그런 식으로 둘러댈 생각 하지 마. 아니, 그럼 애한테 뭐라고 해요? 그냥 적당히 장단 맞춰주시지.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희서 12살이야. 얘 7살애 아니라고. 애가 그만한 거짓말도 구분 못할 것 같아? 너 정말 끝까지 양심 없다. 거참, 안 싸돈. 부모가 돼서 애들 잘 살 수 있게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해서 잘 살 수 있게 해야지. 꼭 그렇게 진실만 이야기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 좋으라고요? 그렇게 거짓말해서 누가 좋습니까? 12년을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 원망하게 하는 건 좋아요? 적어도 부모면 나 어떻게 되는 것보다야 애들 잘 사는 게 중요한데. 그때였습니다. 그쪽 부모가 또 개소리한다 싶어 열이 받던 그 순간 손녀가 나선 거예요. 할머니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는 엄마 같은 분이세요. 저 키워주고 필요할 때마다 제 곁에 있어주신 분이라고요. 어? 아, 희소야. 외할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저 외할아버지 없는데요? 어? 저 외할아버지도 외할머니도 없어요. 제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한 건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온 거였어요. 대체 날 왜 버리고 간 건지, 그리고 왜 이제 와서 만나고 싶다고 했는지요. 희서야, 그게... 왜요? 이제 와서 아빠가 아쉬워요? 저도 주워 들은 게 많아서 아는 것도 많아요. 저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친권이 없으면 아무리 낳아준 엄마라도 엄마로서 힘이 약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보통 친권은 함부로 뺏을 수도 없대요. 포기하지 않는 이상. 희소야, 미안해. 엄마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어. 엄마는 희소랑 아빠랑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밖에 바라는 거 없어. 희소한테 필요한 엄마가 되어주는 거. 저한테는 낳아준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 1살도 안 됐을 때 버렸다면서요. 다 키워놓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나이가 되니까 편해졌다 싶어서 온 거 아니고요? 어머머, 희서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혹시 할머니가 시키던? 제가 무슨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처럼 보여요? 제 생각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빠, 나는 낳아준 엄마 안 필요해. 아빠가 지선 이모랑 헤어졌다고 해서 대체 내 친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싶어서 만나본 거야. 근데 아빠한테 실망이야. 어떻게 지선 이모랑 헤어지고 이런 사람이랑. 희서야. 아빠는 네가 친엄마 보고 싶어 할 줄 알고. 추억도 기억도 없는 사람인데 나 낳아줬다는 이유로 보고 싶었겠어? 나한테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는데. 짧아도 나한텐 언니처럼 엄마처럼 잘해준 지선 이모가 좋지. 아빠, 진짜 여자 보는 눈 없다. 할머니, 나 집에 갈래. 집에 가고 싶어. 그래, 희서야. 할머니랑 가자. 저는 그 길로 손녀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어찌나 속이 다 후련하던지요. 그 어린 게 참 요망지더라고요. 어쩜 그런 이야기를 떨지도 않고 잘하는지 학교에서 발표 잘한다는 칭찬만 받아왔을 때 알아봤어야 해요.
희서야, 너 그거 진심이야? 친엄마인데 괜찮겠어? 친엄마면 뭐, 낳아준 거 말고는 해준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낳는 것도 제멋대로 한 거라면서 내가 뭐 빌었나? 할머니, 아빠 지선 이모랑 완전히 끝난 거야? 내가 지선 이모 만나볼까? 아, 진짜 아빠 때문에 못 살아, 내가. 가끔은 어른 열보다 아이 하나가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나 똑부러지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지 기특해서 엉덩이 두들기며 내새끼 했습니다. 아들한테는 그 여자한테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다시 만나보라고 했고요. 그렇다고 전 며느리 그 애가 포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집까지 찾아와 애를 설득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그만 좀 해라. 싫다는데 왜 자꾸 찾아오는 거야? 상현아, 너도 재결합 생각했잖아. 그게 희서 때문이라고만 할 수 있어? 내가 알아봤는데 친권 없어도 나 여전히 그 애 엄마야. 엄마로서 권리 있다고. 그럼 그것도 알아봤어? 내가 너한테 양육비 청구하면 너 그간 양육비 다 내야 해. 그럴 능력은 되냐? 뭐? 그건 이미 우리가 협의를... 그때 우리 헤어질 때 아이에 대한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지. 그리고 두 번 다시 아이 찾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고, 너 그 약속도 이미 어긴 셈이야. 게다가 희서가 싫다는데도 왜 그러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때 너무 어렸잖아. 너도 나도 능력 없었고. 그러니 내가 안 힘들었겠어? 나도 애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너만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너는 포기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우린 그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지금을 만든 거야. 미련하게 굴지 마. 너는 그때도 지금도 능력이 없어 아쉬운 게 많겠지만 나는 우리 희서 하나 키우면서 만든 지금 이 자리 능력 너랑 나눠 가질 생각 없으니까. 상현아,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내가 잘할게, 상현아. 전 며느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하소연했지만 둘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키우기로 마음먹은 것, 그리고 그 애한테 끝까지 곁을 내주지 않은 것, 그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일 거예요. 다행히 만나던 그 여자가 아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지금은 잘 만나보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태도로 상처받게 했으니 확실한 신뢰가 생기면 그때 결혼하라고 저도 이야기했고요. 아들과 손녀의 단호한 태도 때문에 결국 포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집 부모도 끈질기더라고요. 이웃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내려고 시도한 모양인데 그동안 그쪽이 버리고 간 아이를 우리 아들이 키운 걸 10수년 동안 지켜본 사람들이라 그런지 어림도 없었어요. 그런 양심 없는 집안과 사돈 맺지 않아 다행이라고 잘했다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자기가 버린 자식한테 똑같이 버림받았으니 그 심정 이해할까요? 손녀가 내색은 하지 않지만 결국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건 손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전 며느리가 받을 벌은 아직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살에 했던 결정이 자기 발등을 찍었구나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살아야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